큰딸은 살림 미천이다. 옛날엔 이런 말이 있었죠. 지금 들으면 참 어이없고 조금은 씁쓸한 말이지만 제가 어릴 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어른들 말씀은 곧 법이었고 장녀는 집안일부터 동생 뒷바라지까지 도맡는 게 숙명이던 시절이었어요. 결국 저는 어른이 되자마자 바로 사회에 나갔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쥐고 있을 틈도 없이 집으로 들어갔고 그 돈은 그대로 두 남동생의 등록금과 생활비가 됐죠. 시간은 그렇게 흘렀고 어느새 제 나이도 홍기를 훌쩍 넘기고 말았습니다. 보다 못한 부모님이 선자리를 주선하셨고 그 자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남편은 부모님이 시장에서 하시던 생선가게를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었는데 결혼과 동시에 저도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함께하게 됐어요. 남편은 장사에 밝은 사람이었고 그 덕분에 몇 해 지나지 않아 가게는 분점까지 낼 정도로 번창하게 됐습니다. 우리 부부는 겉으론 부족할 것 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늘 마음 한쪽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아이였습니다. 임신을 해보려고 여러 방법을 써봤지만 잘 되질 않았고 그때 남편이 조심스럽게 먼저 입양을 제안했습니다. 저흰 그렇게 2살 된 여자아이를 가족으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처음 만난 날 아이가 제 품에 안기던 그 느낌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 아이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부터 집안엔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엄마 노릇이 서툴러 우왕좌왕할 때도 많았지만 아이 덕분에 하루하루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요. 딸은 착하고 영특한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 하고 싶은 공부를 못했던 게 한이었던 저는 이 아이만큼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싶었어요.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딸은 국내 명문대에 진학했고 미국 유학도 꿈꾸게 됐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딸의 선택을 응원했고 그렇게 딸은 유학길에 올랐어요. 저희는 일주일에도 몇 번씩 영상통화를 하며 서로의 하루를 나눴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함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딸의 생일이었습니다. 직접 미역국 한 그릇 못 끓여준 게 마음에 걸려 저는 아침부터 휴대폰을 붙들고 딸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네 생일인데 엄마가 옆에 있어주지도 못하고 어떡하니? 너 엄마 미역국 좋아하잖아. 이걸 미국으로 못 보내나? 엄마 걱정 마요. 저 옆집 아줌마가 제 생일이라고 밥 차려주신다고 해서 지금 그 집에 와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보니 화면 너머로 보이는 배경이 익숙한 딸의 방이 아니었죠. 그리고 그때 화면 속 딸의 뒤로 잠깐 지나가는 중년 여자의 얼굴이 보이는 순간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얼굴을 보고 저는 미국행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던 미국으로 저는 꼭 가야만 했어요. 제가 앞뒤 재지 않고 미국으로 가야만 했던 그 사연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은 가난했습니다. 그땐 다들 힘들게 살던 시절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더 어려운 편에 속했죠. 집도 땅도 가진 게 없던 부모님은 남의 논밭을 빌려 농사를 짓는 소작농이셨어요. 그런 집안 형편이었지만 저는 욕심이 좀 있었어요. 학교 가는 걸 참 좋아했고 공부도 곧잘했거든요. 선생님들도 그러셨어요. 정민은 기억력이 어쩜 이렇게 좋니? 그냥 시골에서 이렇게 지내기에는 참 아까워. 도시에서 태어났으면 기회도 많았을 텐데. 그 말에 저는 꿈을 키웠어요. 대학도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선생님도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집안 살림부터 걱정해야 했어요.
그땐 여자가 대학 가는 게 흔하지도 않았고 고등학교만 나와도 대단한 일이었거든요. 남동생도 둘이나 있었고 집안 사정을 생각하면 저는 하루빨리 부모님을 도와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청미야, 너 고등학교 졸업한 것도 내가 겨우겨우 네 아버지 설득한 거야. 이제 네가 조금만 도와주면 네 동생 둘은 공부 마칠 수 있다. 그래 줄 거지? 속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나 하나만 희생하면 우리 집안 형편이 좀 나아질 거라는 생각으로 부모님을 도와 논밭에도 나가고 읍내에 있는 작은 정미소에도 취직했습니다.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저에겐 큰 돈이었습니다. 월급날이면 봉투를 풀지도 않고 어머니 손에 쥐어드렸어요. 그 돈으로 동생들 학비를 대며 20대를 다 바쳤습니다. 30 가까이 되도록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일만 하다 보니 어느새 나이만 먹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이걸 보다 못한 부모님이 맞선 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없었어요. 사랑 없는 결혼은 싫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저를 바라보며 속상한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네 아버지랑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없잖니. 네 덕에 동생들도 다 대학교 갔는데 이제 너도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말에 저는 결국 맞선 자리에 나갔습니다. 맞선 남은 키가 크지도 않았고 잘생긴 얼굴도 아니었지만 인상이 좋았고 무엇보다 말투가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시장에서 부모님과 함께 생선 장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학벌도 좋지 않고 가진 재산도 별로 없었지만 성실하게 일해서 빚 없이 가게를 꾸렸다고 했죠. 비린내 맡으면서 생선 팔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가요.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일하면 일한 만큼 벌 수는 있고 제가 노력한 만큼 결과로 돌아오니까요. 그의 말이 참 솔직하고 좋았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크게 포장하지도 내세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더 믿음직스러웠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이 사람이라면 함께 살아가도 그렇게 힘들지는 않겠다고 느꼈죠. 저희는 2번 더 만나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결혼하고 난 뒤 저는 바로 남편이 하는 생선 가게에 나가게 됐습니다. 가게는 동네 재래시장 안쪽 구석에 있었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 도매시장에 같이 나가는 걸 반대했습니다. 내가 준비 다 하면 그때 잠깐 나서 조금만 도와주다가 집에 다시 들어가도 되는데 무슨 새벽부터 같이 간다고 그래. 나 당신 고생하는 거 싫어. 아니에요. 저도 이제 이 집 사람이고 당신 아내인데 같이 도와야죠. 그리고 저 어릴 때부터 논밭에서 일해봐서 은근히 힘도 세고 기억력도 좋아서 일도 금방 배워요. 일이 험했고 생선 비린내가 진동했지만 그런 걸 따질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모든 일이 익숙해져서 남편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남편과 함께 도매시장에 가서 생선을 떼어오고 하루 종일 칼을 들고 생선 손질하는 법도 배웠어요. 멀쩡한 손톱이 비늘에 닳아 없어지고 손등엔 칼자국이 마를 날이 없었지만 묵묵히 버텼습니다. 제 옆에서 남편도 땀을 흘리며 함께했죠. 남편은 장사 수완이 좋고 손님에게도 싹싹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억력이 좋아서 한번 가게 온 손님의 얼굴과 그들이 사갔던 생선 종류까지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거라도 기억했다가 손님들에게 말해주면 참 좋아하셨어요. 저번에 오셔서 갈치 사가셨었죠? 그때 맛있게 드셨어요? 어머어머, 그걸 다 기억해요? 그럼요. 그때 아드님이 군에서 휴가 나오는데 갈치 좋아한다고 사가시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아드님이 좋아하셨겠다. 제가 나중에도 갈치 좋은 거 들어오면 미리 알려드릴게요. 생선뿐 아니라 남편과 제가 친절하다는 게 시장에 소문이 나자 장사는 하루가 다르게 잘 됐습니다. 이 집은 부부가 이렇게 나란히 같이 일하는 게 참 보기 좋아. 생선도 좋고 친절하고. 사장님, 내가 이 집 생선 좋다고 주변에 소문 다 냈어. 사장님, 나 오늘은 고등어 3마리 줘요. 감사합니다. 제가 서비스로 오징어 1마리 넣어드릴게요. 맛있으면 나중에 또 오세요. 금세 단골은 불어났고 저도 일에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장사를 시작하고 3년쯤 지났을까요?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도 저희 가게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결국 근처에 작은 분점을 하나 열게 됐습니다. 그걸 시작으로 하나둘 늘려가다 보니 몇 개의 재래시장에 저희 생선가게의 간판이 걸리게 됐죠. 남편은 그 덕을 다 제게 돌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나랑 결혼해줘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어. 그 곱던 손이 언제 이렇게 까칠해졌나 몰라. 당신한테는 내가 미안하고 고마워. 그땐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쉴 수 있는 날도 없이 일했지만 힘든 줄도 모른 채 일했던 것 같아요. 남편과 함께 일하고 손에 쥐는 돈이 늘어날수록 고생했던 시간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거든요. 그 덕에 경제적으로는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됐고 부부 사이도 나름 좋았습니다. 서로 말없이 손을 맞춰온 세월이 쌓였으니 든든한 동료이자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줬죠. 하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처음엔 기다렸고 또 기다렸습니다. 병원도 다녀보고 한약도 먹어봤지만 별다른 소식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아이 없이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해? 그래도 나는 우리 사이에 아이 한 명은 있었으면 해요. 당신은 안 그래요? 남편은 제 물음에 무겁게 답했습니다. 사실 나는 처음에는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임신이 안 돼서 자꾸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당신 모습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파. 그래서 말인데 나는 우리만 행복하다면 아이는 없어도 돼. 나한테는 당신이 먼저니까. 그 말에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아이가 있었으면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남편은 또 한 번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 내 친구 종득이 알지? 종득이가 아들 하나 있잖아. 근데 그 아들이 입양한 아이래. 다른 친구들은 모르고 나만 알아. 종득이네 아내가 한 번 유산하고 이후로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됐다나 봐. 그래서 말인데 우리도 아이 입양하는 건 어때? 입양은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 당연히 급작스럽겠지. 그래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자. 알겠어요. 당신 뜻이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입양을 알아보자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말에 마음이 복잡했지만 아이를 입양한다는 게 그렇게 꺼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엄마가 되고 싶었고 아이까지 있는 단란한 가정을 꾸려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몇 달간 상담과 교육을 받고 입양 자격 심사를 거친 뒤 기관을 통해 지연이라는 2살배기를 위탁하게 됐어요. 그 후 몇 개월간 함께 지내본 뒤 마침내 법원의 허가까지 받고 드디어 한 가족이 됐습니다. 아이 덕에 저희 집은 환해졌습니다. 아침마다 아이가 부르는 엄마 아빠 소리에 눈을 떴고 평소에는 잘 웃지 않던 남편도 아이 앞에서는 바보처럼 웃곤 했죠.
아이가 집에 온 뒤로는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일도 더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저는 서툰 엄마였기에 실수도 많았지만 그래서 무섭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이가 조금이라도 아프면 잠 못 이루던 날도 있었지만 그런 시간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아이는 날이 갈수록 예쁘게 자랐고 저는 그런 딸을 볼 때마다 내가 진짜 엄마구나 싶은 벅찬 마음을 느꼈습니다. 잠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지연이 데리고 오길 참 잘한 것 같아요.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당신도 얼굴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 사실 나 어릴 때 공부도 더 하고 싶고 가능하면 대학교도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형편이 안 돼서 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지연이한테는 내가 못한 것들, 그리고 지연이가 원하는 것들 다 해주고 싶어요. 남편과 저는 딸을 위해서라도 더욱 성실하게 생선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딸을 키우는 동안 저는 가끔 이상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묘한 기분이었죠. 처음엔 그냥 기분 탓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딸이 6살이 되면서 동네 놀이터에 데려다주고 장을 보거나 가게를 보러 가는 일이 많아졌는데 문득문득 딸을 데리러 가서 놀이터에 놀고 있는 걸 보고 있을 때면 멀찍이서 딸을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지곤 했어요. 하지만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 금세 잊고 지나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장이 크게 서는 날이라 가게 손님도 많았고 생선도 몇 박스씩 들어와 정신없이 손질하고 포장하고 연신 손님 응대를 하느라 평소보다도 늦게 딸을 데리러 나섰습니다. 지연아, 엄마 왔어. 이제 그만 놀고 집에 가자. 엄마, 나 그네 조금만 더 타면 안 돼? 친구들도 지금 막 만났단 말이야. 알았어. 그럼 10분만 더 놀다 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저는 놀이터 한쪽 벤치에 앉아서 친구들과 그네를 타는 딸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네 너머로 어떤 여자가 딸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을 반쯤을 모자로 가린 그 여자,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몇 번 느꼈던 그 시선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녀 뒤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제 낌새를 느낀 여자는 순간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는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곧장 놀이터 반대편 방향으로 사라져버렸어요. 도망가듯 빠르게 사라지는 그녀를 더 쫓아갈 수가 없었고 그저 멀어지는 뒷모습만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도 그 여자를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어디선가 우리 곁을 맴돌다 사라진 사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저는 그 여자가 혹시 아이의 친엄마는 아닐까 조심스레 그런 생각도 해봤지만 그 누구에게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일은 혼자서 묻어두기로 했고 그러다 보니 그 여자에 대한 기억도 궁금증도 희미해져 갔어요. 그리고 딸은 어느덧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즈음 남편이 자주 배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체중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죠. 하지만 평소에도 워낙 건강을 자신하던 사람이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째 밥도 잘 먹지 못하고 종종 속을 개우기까지 하자 저는 남편을 데리고 병원에 갔고 거기서 뜻밖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박석호님, 현재 위암 말기입니다. 꽤 진행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남편이 위암이라는 의사의 말에 머리를 세게 맞은 것 같았어요.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고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오히려 침착하게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수술을 해보면 될까요? 지금 상태로는 수술도 어렵고 한다고 해도 생존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는 말을 듣자마자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해보고 이대로 포기할 순 없었어요. 저는 의사에게 매달렸습니다. 선생님, 수술이 안 되면 다른 거라도 해볼게요. 이대로 그냥 손 놓을 수는 없잖아요. 제발 방법만 알려주세요. 항암 치료라도 받아보자며 병원을 오가던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그 무렵부터 가게도 문을 닫았습니다. 시장 분점들은 직원들이 있었기에 돌아갔지만 주 가게였던 본점은 저 혼자 감당하기엔 무리였기 때문입니다. 딸은 어린 나이에도 아빠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한 듯 했습니다. 늘 아빠 옆에 찰싹 붙어 다니며 아프지 말라고 남편의 등을 토닥이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남편은 그렇게 1년을 버텼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나 당신한테 말 못한 게 있어. 지연이 친모가 지연이를 찾는데 얼굴 한 번만 보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몇 년 전에 우리 집 주소만 알려준 적이 있어. 근데 아직까지 연락 한 번 없는 거 보면 다시는 찾지 않을 건가 봐. 그래도 언젠가 찾아오면 너무 박하게 대하지는 말자. 그래도 우리 지연이 낳아준 사람이잖아. 그 사람 없었으면 우리도 지연이 못 만났을 거야. 처음 듣는 말이라 놀랐지만 남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딸과 둘만 남은 집에서 하염없이 울던 밤이 이어졌어요. 살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지만 아이가 옆에 있다는 것이 그 어떤 위안보다 컸습니다. 만약 딸마저 없었다면 그 슬픔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아이는 하늘이 내게 보내준 선물처럼 느껴졌죠. 그러자 아이를 위해서라도 강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혼자서 장사를 다시 시작했어요. 남편 없이 생선을 떼다 손질하고 새벽마다 경매장에 가는 일이 녹록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딸을 보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장사하면서 학교 행사에 자주 가지도 못하고 공부를 봐주지도 못했지만 아이는 늘 성적표에 전교 1등이란 글자를 가져왔습니다. 와, 우리 지연이 또 1등이야? 잘했어. 엄마는 우리 지연이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 근데 지연아, 지연이는 공부하는 게 좋아? 재밌어? 제가 이렇게 물으면 딸은 언제나 공부가 제일 재밌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역시 지연이의 머리가 남들보다 비상하다고 해주셨죠. 그래서 저는 딸아이를 공부로 밀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뒤부터는 책 사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았고요. 가고 싶다는 학원도 다 보내줬어요. 그렇게 딸은 서울의 명문대에 진학했습니다. 딸은 제 자랑이었어요. 몇 년 후 지연이가 대학교 2학년쯤 됐을 때 단골 손님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됐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지연 엄마가 제일 부러워. 장사도 잘 되지, 공부 잘하고 착한 딸도 있지. 지연 엄마는 세상 부러운 거 없지? 아유, 나는 하나 있는 아들이 대학 졸업하고도 취직 못해서 백수로 있잖아. 그나저나 지연이는 졸업하면 무슨 일 할 거래? 애가 공부하는 걸 워낙 좋아하니까 계속 공부해서 대학교 교수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대학 교수? 어휴, 그러면 지연이 유학도 가야겠네.
대학 교수들 봐봐. 다 외국 가서 공부하고 오잖아. 지연이 엄마 지금보다 돈 더 열심히 벌어야겠다. 저는 그런 쪽에는 문외한이라 교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랐어요. 유학 역시 한 번도 생각 못 해본 일이었죠. 그래서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서 딸에게 물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들어보니까 교수 되려면 유학도 다녀와야 한다던데 너도 유학 가고 싶어? 유학? 엄마, 나 이제 겨우 2학년인데 유학은 좀 이르지 않나? 딸은 제 물음에 깊은 생각을 하더니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은 나도 유학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야. 근데 당장은 아니고 여기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그 뒤에 대학원 과정은 미국에서 해보고 싶어. 근데 엄마, 유학에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라서 그게 걱정이야. 지연아, 엄마가 왜 그렇게 맨날 생선 파느라 고생을 하겠어. 돈 걱정 안 하고 우리 딸 하고 싶은 거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네 엄마 그 정도 능력은 있다. 엄마만 믿어. 그때부터 제 목표는 딸의 미국 유학이었습니다. 운 좋게도 생선 가게의 분점 몇 군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그 수익으로는 학비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딸의 꿈을 막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더더욱 생선 가게에 나가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딸도 졸업할 즈음이 되면서부터는 비자 발급이나 미국에 있는 학교도 알아보면서 차근차근 유학 준비를 해나갔죠. 그런데 그 즈음이었어요. 몸이 이상했습니다. 피곤한 날이 많았고 이유 없는 통증이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가슴 부위에 멍울 같은 게 만져졌고 처음엔 단순한 혹이라고 여겼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들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유방암 2기였습니다. 의사는 빠르게 수술과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고 했지만 딸의 유학 준비가 한창이던 시점이었기에 저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결국 딸에게는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듯 어느 날 딸이 식탁 위에 놓인 병원 서류와 약봉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엄마 아픈 거야? 유방암이라고? 모든 걸 다 알고 묻는 딸에게 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덤덤하게 말했어요. 지연아, 엄마 유방암 2기래. 근데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고 항암이랑 방사선 치료받으면 완치할 수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 엄마, 그렇게 중요한 걸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아니, 나는 네가 유학 준비도 하고 있는데 괜히 나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더 많아질까 봐 그랬지. 엄마, 지금 유학이 중요해? 내가 엄마 아픈 것도 모르고 미국 갔는데 엄마 잘못됐다고 하면 그때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래. 나는 세상 그 무엇보다 엄마가 제일 소중하단 말이야. 엄마, 나 유학 안 갈래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준비 잘하고 있었는데 왜 안 가? 나 엄마 아픈 거 다 낫는 거 보고 갈 거예요. 딸은 다음날부터 유학 준비에서 손을 떼고 병원에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렸지만 딸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어요.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항암 치료도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러 저는 무사히 치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몸을 추스르며 제일 먼저 한 일은 딸에게 다시 유학을 권하는 일이었습니다. 지연아, 엄마 이제 괜찮아졌으니까
미국 유학 다시 준비하자. 아니야. 엄마 계속 정기검진도 해야 하잖아. 그리고 한국에서도 박사학위 딸 수 있어. 나 엄마 옆에 있을래. 지연아, 엄마가 바라는 건 네가 네 인생 잘 사는 거야. 옆에서 나 지켜줘서 고맙지만 이제 지연이 네 인생을 생각할 차례야. 그날 밤 딸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다시 유학원에 연락을 했고 저는 다시 한번 딸을 미국으로 떠나보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딸은 무사히 미국 유학을 가게 됐고 8월의 어느 무더운 날 저희 모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었지만 막상 공항까지 오니 딸이 떠난다는 게 실감이 났죠. 한 번도 제품을 벗어난 적 없는 딸이었기에 쓸쓸함은 더 컸습니다. 저는 일부러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하려고만 하면 눈물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딸은 출국장으로 들어서기 직전 뒤돌아서 저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꼭 건강 잘 챙기고 약도 꼬박꼬박 먹고 검진날 병원 가는 것도 잊으면 안 돼. 알겠지? 나 매일 연락할 거야. 영상통화할 거니까 꼭 받아야 해. 알겠지?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켠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딸이 출국장 안으로 들어간 이후로도 저는 한참을 공항 한 구석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삐 오가는 틈에서 저는 문득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만약 내가 다시 아프게 되면 어떡하지? 아니, 혹시 갑자기 세상을 떠나기라도 하면 우리 지연이는 세상에 혼자 남게 될 텐데. 성인이 되었어도 제게는 아직도 작은 아이 같은 존재였기에 그 걱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지연이가 어릴 때 마주쳤던 낯선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딸을 지켜보던 어딘가 슬픈 눈빛, 말을 걸자 도망치듯 사라졌던 그 여자가 혹시 딸의 친모는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어쩌면 딸의 진짜 가족이 또 어딘가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 사람이 딸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곧장 집으로 가서 옷장 서랍 깊숙이 넣어둔 딸의 입양 서류를 꺼내들었습니다. 축축한 낡은 종이에서는 조금 쿰쿰한 냄새가 났고 잉크는 군데군데 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어디도 친모에 대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딸이 살던 고아원 주소뿐이었어요. 그곳이라도 찾아가면 뭔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 딸이 지내던 고아원도 찾아가 봤지만 오래전에 친모라는 사람이 한번 찾아왔다는 것 외엔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었죠. 얼마 안 되는 정보를 가지고 누군가를 찾아낸다는 건 모래밭에서 바늘을 찾는 일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딸의 친모를 찾겠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딸이 미국에서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나 미국 잘 도착했어. 그리고 여기는 앞으로 내가 살 집인데 보여드릴게요. 휴대폰 카메라로 비춘 곳은 딸의 방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살던 곳보다는 작았지만 큰 창문을 통해서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아늑해 보였어요. 엄마, 그리고 여기는 공용 거실이랑 주방이야. 어때? 아유, 깔끔하고 괜찮네. 그럼 거실하고 주방만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쓰는 거야? 여기 쉐어하우스에 나 말고 3명이 더 살고 그 친구들이랑 같이 집세 내는 거야. 학교에서 조금 떨어져 있기는 해도 버스도 자주 있고 안전한 것 같아. 집 주변에도 사람들 많이 살고. 학교 기숙사에서 사는 게 제일 안전하고 좋았지만 급하게 유학 준비를 한 탓인지 아쉽게도 기숙사는 못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구한 게 다른 학생들과 같이 사는 쉐어하우스였습니다.
평생 외동딸로 살아와서 남들과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게 불편할 것 같아 걱정이었지만 다행히 딸은 잘 적응해 나갔습니다. 지연이는 유학 가기 전에 약속했던 것처럼 일주일에도 몇 번씩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정기검진 가는 날인데 다녀왔지? 병원에서 뭐래? 다 괜찮대. 엄마 걱정하지 말라니까. 진짜? 거짓말 아니지? 엄마, 약도 꼬박꼬박 잘 챙겨 먹고 나 없다고 밥 굶지 말고, 알았지? 에이그, 누가 보면 네가 엄마고 내가 딸인 줄 알겠다. 지연이 너는 밥 먹었어? 한국 음식 그립지는 않아? 처음에는 미국 음식 맛있다 했는데 점점 질리긴 하더라. 엄마가 해주는 반찬에 밥 먹고 싶어. 미국에 있는 게 쓸쓸한지 딸은 평소에는 하지 않던 어리광을 부렸죠. 저는 그런 딸이 조금 안쓰러워졌습니다. 일을 어째? 엄마가 반찬이라도 좀 해서 보낼까? 아니야, 괜찮아. 실은 옆집에 사는 아줌마가 가끔 한국 반찬 해주셔.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분명 동네에 한국 사람이 딸 말고는 없다고 했었거든요. 옆집 아주머니가 한국 분이셔? 나도 엄청 놀랐어. 나이는 엄마보다 조금 어린 것 같은데 암튼 여기 가족이 있어서 같이 살고 있대. 마트에 장 보러 갔다가 만났는데 심지어 옆집에 사시는 거야. 그 뒤로는 친하게 지내고 있어. 이런저런 도움도 많이 받았어. 정말? 아유, 진짜 고마우신 분이다. 너도 너무 얻어먹기만 하지 말고 엄마가 용돈 보내줄 테니까 맛있는 거 한번 사드려. 먼 타국에 가서 한국인을 만났다는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 뒤로도 딸은 영상통화를 하면서 종종 그 옆집 아주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꼭 내 딸을 도와준 고마움에 대한 빚을 갚고 싶었어요. 어느덧 시간은 흘러 딸이 유학 간 지도 1년 정도 흘러 딸아이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생일인데 직접 밥 한 끼 차려줄 수 없다는 게 마음이 쓰였어요. 그렇다고 울상 지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 딸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죠. 생일 축하한다, 우리 딸. 올해는 엄마가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지연이 너 내가 끓여준 미역국 좋아하는데 말이야. 제가 미안해하자 딸은 해맑게 웃으며 걱정하지 말라는 듯 저를 안심시켰어요. 엄마 괜찮아. 그리고 걱정하지 마. 내가 전에 말했던 옆집 아줌마 기억하지? 내가 며칠 전에 오늘이 내 생일이라고 말했더니 챙겨주고 싶다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 집 와 있어. 저는 좀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아무리 타지에서 만난 한국 사람이라고 해도 생일까지 직접 챙겨주는 게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고맙기도 했습니다. 그래? 그분이 지연이 너를 참 좋게 보셨나 보다. 실수될 만한 일 하지 말고 꼭 감사 인사 전하고, 알지? 걱정 마. 내가 어디서 엄마 얼굴에 먹칠하고 다니진 않잖아. 엄마, 그리고 엄마한테도 너무 고마워. 나 낳아줘서. 오늘 내 생일이기도 하지만 엄마가 배 아파서 나 낳은 날이기도 하잖아. 그전에는 몰랐는데 엄마 큰 수술 받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도 이제 철들었나 보다. 그치? 딸은 이제껏 낳아줘서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낳은 딸이 아닌데도 그런 말을 듣는 게 살짝 죄책감이 들긴 했어요. 이런 말은 딸의 친모가 들어야 하지는 않는 걸까 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이
휴대폰 화면 너머로 딸 옆을 스쳐가는 한 여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순간 저는 핸드폰을 잡고 있던 손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습니다. 그 얼굴은 아주 오래전에 분명히 봤던 얼굴이었습니다. 굳어진 제 얼굴을 보자 딸은 걱정스레 물었죠.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야. 잠깐 딴 생각하느라. 지연아, 엄마 볼 일이 있었는데 깜빡했다. 밥 잘 먹고 감사 인사 잘하고 나중에 통화하자. 저는 웃으며 전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분명 예전에 딸 곁을 맴돌던 그 여자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한 번 본 얼굴을 잘 잊는 편도 아니고 기억력이 유달리 좋았기에 확신할 수 있었죠. 그때도 저는 그 여자가 딸의 친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딸의 곁에 있는 그녀를 보고 나니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저 옆집 아줌마라는 사람이 지연이 친모가 아닐까. 저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직접 미국으로 가서 제 두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대체 무슨 사정이 있는 건지 물어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너 사는데 한번 가봐도 될까? 정말? 나야 좋지. 근데 갑자기 왜? 그게 네 생일인데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그렇고 너 잘 사는지 엄마가 직접 보고 싶기도 해서. 알았어. 그럼 비행기표 끊고 알려줘. 내가 공항으로 마중 나갈게. 10시간 넘는 비행 끝에 다다른 미국은 낯설었지만 딸아이가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온 딸의 손을 잡고 그동안 영상통화를 하며 수없이 봤던 집으로 향했어요.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딸의 쉐어하우스는 깔끔하고 아늑했습니다. 어때? 집 괜찮지? 영상으로 볼 때랑은 또 다르네. 그치? 나 집 잘 구한 것 같아. 엄마, 여기서 좀만 쉬고 계세요. 나 학교에서 서류 제출할 게 있어서 잠깐 다녀올게. 1시간쯤 걸릴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딸을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그때 딸이 말했죠. 아참, 저기 저 집이 내가 말했던 한국인 아줌마 사는 곳이야. 심심하면 한번 찾아가봐. 좋아하실걸? 딸이 학교로 향하는 걸 보고 저는 마음을 다잡고 옆집 아줌마가 산다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조금은 긴장된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토록 직접 마주하고 싶던 그 여자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지연이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지연이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동안 아이한테 신경 써주신 거 감사해요. 그녀는 당황하는 듯한 얼굴을 하더니 이내 저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태연하게 제게 말했죠. 지연이가 어머님을 닮아서 밝고 착한가 봐요. 그런 그녀에게 저는 제가 온 목적을 꺼냈습니다. 사실 지연이는 제 친딸이 아니에요. 그 아이를 제가 입양했어요. 그리고 지연이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저랑 마주친 적 있으시죠? 순간 그녀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눈빛에 스치듯 긴장이 흐르고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숨기려다 들킨 아이처럼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유방암이었어요. 그때 딸아이 친어머니를 찾아보려고 했었어요. 나중에 내가 세상에 없으면 이 아이가 얼마나 외로울까 싶어서요. 그런데 며칠 전 딸아이 생일날 영상통화를 하다가 그쪽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지연이 친모 맞으신 거죠?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이내 제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맞아요. 저예요. 제가 지연이 친모 맞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확답을 들으니 묘한 감정들이 뒤섞였습니다. 지연이의 친모는 제게 말했습니다. 근데 어머님, 여기서 지연이 만난 건 정말로 우연이었어요. 제가 일부러 따라오거나 한 거 아닙니다. 믿어주세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오래전 사라졌던 사람, 아이를 낳고 떠났던 그 사람이 지금은 아이 곁에서 옆집 아줌마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가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아이에게 친모라고 밝히겠어요. 떠날 때 아이를 그리워하지 않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매일 매년 후회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 생각했었죠. 그래서 지연이도 갖게 됐고요. 저는 그에게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다 거짓이었죠. 지연이의 친모는 젊은 시절 한 남자를 만났고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그와 결혼까지 약속했죠. 하지만 알고 보니 그에게는 이미 가정이 있었습니다. 결국 남자에게 버림받았고 몇 주 뒤 자신이 임신한 걸 알게 됐죠. 부모 없이 언니와 둘이 살고 있던 그녀는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배가 점점 불러오자 결국 언니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쁜 딸이 세상에 태어났죠. 언니, 그래도 나 이 아이 내가 직접 키울래. 키우고 싶어. 뭐? 네가 무슨 능력으로 애를 키워? 애 하나 키우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인 줄 알아? 처음에는 그녀도 자신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도저히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됐죠. 그때 언니가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수희야, 우리 이 아이 고아원에 보내자. 우리가 키우는 것보다 거기서 지내는 게 훨씬 좋을 거야. 그러다가 형편되면 다시 데려오면 되잖아. 계속되는 언니의 설득에 결국 그녀는 5개월 된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게 됐습니다. 그녀는 차마 자신의 아이를 제 손으로 직접 고아원에 데려다 줄 수 없어 언니에게 대신 해달라고 부탁했죠. 그렇게 둘은 헤어지게 됐습니다. 언니는 아이를 잊고 다시 시작해보라고 했지만 도저히 안 되겠어서 3년 후 다시 고아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저기 제가 3년 전쯤 맡긴 아이를 찾아왔는데요. 지연이라는 여자아이요. 제가 친모예요. 잠시만요. 지연이는 입양됐다고 나오는데요. 네? 입양이요? 아니 왜요? 어떻게 저한테 한마디도 없이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아이가 고아원에 들어오면 저희가 6개월 정도 친부모를 찾아보는데요. 그런데도 연락이 닿지 않거나 친부모를 못 찾으면 친부모 동의 없이도 입양이 가능합니다. 그녀는 고아원 직원에게 사정해서 딸을 입양 보낸 기간까지 알게 됐지만 딸아이가 어디로 입양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아이의 친모는 입양기관의 직원에게 무릎까지 꿇고 아이가 어디로 입양되는지 물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어렵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연락처 남기고 가보세요. 저희가 먼저 입양 가정 측에 말을 전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는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입양 가정의 부모가 주소를 남겨둔 거죠. 이런 좋은 분들 없어요. 그쪽 아니었으면 딸도 못 만났을 거라며 주소랑 연락처 알려주셨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그녀는 바로 연락하고 싶었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안정된 가정에서 잘 자라고 있는데 괜히 내가 가서 흔들어 놓는 건 아닐까 하고요. 그래서 그녀는 딸이 보고 싶은 마음을 일하는 데 쏟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지만 아이에 대한 그리움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예전에 받은 주소로 찾아가 딸아이를 멀리서 몰래 보고 돌아오길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제가 다가와 말을 걸자 너무 놀라서 도망가 버렸던 거죠.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멀찍이서라도 보고 싶었던 마음, 그게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결국 딸이 대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그녀는 늘 조용히 곁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다 결혼해서 미국으로 이민 간 언니가 잠깐 한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돌아가기 전 그녀에게 권유했죠. 수희야, 너 결혼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 모습, 나 더는 못 보겠다. 그러지 말고 이번에 다 정리하고 나랑 같이 미국으로 가서 살자. 가서 내가 하는 식당도 도와줘. 고민 끝에 그녀는 언니와 함께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언니와 함께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며 살게 됐죠. 그런데 몇 년 후 어느 날 우연히 마트에 갔다가 너무나도 그리웠던 얼굴을 보게 된 겁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던 자신의 딸이었어요. 처음엔 헛것을 보는 줄 알았지만 그 아이는 분명 지연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말을 걸고 그녀는 딸이 미국으로 유학 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집 근처에 살고 있다는 것도 듣게 됐죠. 이런 모든 우연이 운명 같았지만 이제와 자신의 존재를 밝힌다면 딸의 삶에 큰 혼란이 될 것 같았습니다. 딸 역시 지금의 엄마가 친엄마라 믿고 있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그녀는 옆집 아줌마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처럼 조용히 곁을 지켰죠. 모든 이야기를 마친 그녀의 얼굴은 처음과 달리 후련해 보였어요. 지연이 옆에는 지금 엄마가 있어요. 바로 당신이요. 제가 이제 와서 아무리 뭐라고 해봤자 당신 자리에 설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옆에서 이렇게 보기만 해도 좋았어요. 아이를 낳지는 않았지만 키워봤기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오랜 시간 자신을 눌러가며 딸을 그리워했는지, 왜 끝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못했는지를요.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딸이 머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딸에게 입양되었다는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었어요. 어릴 때는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커서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려 말할 타이밍을 놓치고 말았죠. 하지만 친어머니가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지금이 딸에게 입양되었다는 걸 말해줘야 할 타이밍인 것 같았습니다. 얼마 후 학교에 갔던 딸이 돌아왔어요. 지연아, 엄마가 오늘은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와서 앉아봐. 저는 한숨을 크게 한번 내뱉은 뒤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조금 전 딸의 친모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같이 꺼냈습니다. 딸을 어떻게 입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친모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또 몇 시간 전 옆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숨김없이 솔직하게 털어놨죠. 말하는 내내 제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고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잃고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 말하기 힘들었을 텐데. 근데 엄마, 그래도 나한테는 엄마가 내 엄마야. 지금까지 나 키워줬고 내 성격도 말투도 하다못해 사소한 습관도 다 엄마 닮은 거잖아. 낳아준 그분한테도 감사하지만 그보다도 나를 진짜 딸처럼 품어준 엄마가 진짜 내 엄마야.
저는 그 말을 듣고 꾹꾹 눌러왔던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딸은 이런 제 손을 붙잡고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잠시 후 딸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집 아주머니가 나 낳아준 분이라는 거지? 그래도 너 낳아주신 분인데 가서 인사 한번 드리는 게 어때? 물론 지연이 네가 내키지 않는다면 강요할 생각은 없다만. 딸은 잠시 고민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엄마, 우리 같이 가. 가서 내가 인사드릴게. 저희는 나란히 옆집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친모는 눈앞에 선 저희 두 사람을 보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딸은 인사를 하려다 말고 눈물이 터졌고 모든 상황을 파악한 친모도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널 그렇게 두고 온 것도 지금까지 숨긴 것도 미안하다.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지연이는 여전히 미국에서 공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늘 그렇듯 영상통화로 얼굴을 마주하는 날이면 조금은 힘들어도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는 기쁨이 화면 너머로도 전해져 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 역시 마음 한쪽에 큰 짐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낯선 땅에서 지연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 아이 곁에 나 말고도 진심으로 걱정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다는 사실이 안심이 되었거든요. 모녀라는 인연이 어떤 모양이어야 한다고 굳이 정할 필요는 없겠죠. 그저 서로를 향한 마음이 진심이었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저는 딸아이의 곁에서 지연이를 끝까지 믿어주고 지켜주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